토마스 프리만은 정신분열증적 상태의 병리적 자기애에 대한 논의에서 강렬한 긍정적 자기애적 전이가 아주 다루기 힘든 이상화의 저항을 가져온 흥미로운 사례를 발표했다. 환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엄마에 대한 증오를 자유롭게 의논했지만 그 유아적 분리 외상의 새로운 버전에서 그녀는 치료사와 그를 향한 가학적 환상들을 안정적으로 내면화했다. 그녀의 청각 환각에서 분석가는 그녀에게 안심시키는 말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짜증나게 해서 그가 건물주에게 자신을 괴롭히도록 했다고 믿었다. 그녀의 박해적 생각들을 표명하는 것은 치료적이었지만 그녀는 결국 본격적인 망상 컴플렉스를 발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하는 성적 감정들이 치료사의 것이라고 느꼈으며 자신이 속상할 때에 치료사도 속상해서 함께 운다고 느꼈다. 이것들은 종종 나타나는 자기애적 전이 현상들이다. 여기서 강렬한 긍정적 전이가 강렬한 긍정적 자기애적 전이가 아주 극복하기 힘든 이상화 저항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이가 발생하기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상적인 대상으로 느껴지면 자기가 지금 만나보지 못하고 내 꿈에서만 그리던 이상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대상이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주는 이런 대상이 되겠죠. 근데 극단적으로 파서티브한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이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다 전체를 보지 않고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분만 여기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여기서 저항은 resistance of idealization 이상화의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상을 내가 이상화한다는 얘기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그레션이 있어도 내가 분노가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혹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너무 이상적인 존재일 것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가장 훌륭한 대상인 경우에는 나의 불편함을 토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애적인 환자들에게서 스파르타니스가 이해하는 자기애적 환자는 거의 모두다가 부정적인 정서, 특히 공격성, 분노, 이걸 대상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저항이죠.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분노나 공격성을 자유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치료에서의 저항인데 이상화가 생겨나면 저항이 생긴다. 이상화가 돼버리면 어, 자기의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길이 없어지죠. 지나치게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이, 여기서 토마스 프리만 케이스를 우리가 모두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나온 스파틴스가 인용한 것만 가지고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임상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제간의 관계에서 혹은 목사님들 경우에는 성도 관계에서 내가 너무 이상적인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내담자나 혹은 내 학생이나 혹은 내 성도 입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불편함을 토로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 너무 훌륭하시니까. 그리고 너무 훌륭한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 그 이상화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 자객적인 레벨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에게는 치료의 방해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나 불만이나 불편함을 인식하고 이걸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공격성이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객적인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스파틴스가 보는 견해는. 그런 점에서 여기서 토마스 프리만이 봤던 어떤 사례도 스파틴스가 여기서 인용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같은 자기가 관찰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이 토마스 프리만의 사례에서 잘 드러났다고 보는 거죠. 본래 논문으로 출판되었던 정신분열증의 자기애적 방어라는 강의에서 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자기애적 전이의 성질과 그것의 발달을 촉진하는 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자는 자신의 형상대로 전이 대상을 만들도록 허락된다. 그는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치료사의 그림을 그린다. 이는 결국 자신이 자유롭게 사랑하고 증오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다. 치료 시작의 나의 즉각적 목표는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런 태도를 형성한다. 당신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은 나와 시간을 보내며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 달콤한 껍질 밑에는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일시적으로 언뜻 볼 수 있다. 나를 증오하는 것처럼 당신을 증오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증오를 느낄 때에는 대신에 나를 증오하려고 한다. 이게 원래 The Narcissistic Defense in Schizophrenia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에서의 자기애적 방어라는 정신분열증의 자기애적 방어라는데 여기에서 스파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게 나르시시스틱 디펜스라는 거 자기애적 방어라는 개념인데 자기애적 방어는 스파틴스만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스파틴스와 그 제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른 학파에서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기애적 방어라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현대 정치 분석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아주 스파틴스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인식론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 자아심리학 쪽의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죠. 환자는 자신의 형상대로 전이 대상을 만들도록 허락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문에 보면 The patient is permitted to mold the transference object in its own image.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자기의 이미지대로 대상을 창조하도록 허용된다. 우리 사목사님이 혹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하셨던 성서에 나오는 말씀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그, 거기 성서의 예, 창세기에 보면, 그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그 이마고 자체가 뭐냐면 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형상을, 그는 외적인 모양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적, 본질적,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존재론적 어떤 실존의 의미를 더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마고 데이라고 할 때 데이는 아마 하느님이라는 뜻, 하나님이라는 뜻, 네네. 하느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잖아.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귀한 존재다고 하는 우리 어쩌면 인간이 가지는 자존심의 가장 밑바닥 근거는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이거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실학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자 우리 심플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귀한 분이라 한다면 우리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서구에서의 우리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존중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신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 인간에게 신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성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마치 그 개념을 넥스파틴스가 재밌게 쓰고 있는 거죠. 자개적 환자들이 대상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대상을 먼저 이해를 하고 대상을 우리의 내면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을 외부에 투사하는 것이냐. 그 관념론이나 합리주의 쪽에서는 우리 안에 어떤 중요한 표상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쩌면 서양의 철학 속에 전통적으로 있어온 어떤 요소들인 거죠. 영미 쪽의 견해에 의하면 백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구성된다. 그래서 외부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외부 세계가 내면화된다고 이렇게 보는 게 어떤 영미의 경험주의적인 입장이죠. 그 경험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내면 세계가 형성된다. 영미 쪽의 경험주의와 대륙 쪽에 우리는 이미 어떤 표상이나 우리 안에 어떤 개념이나 개념이나 표상이나 뭔가 이미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외부를 인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그럼 여기서 투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라고 정신분석적으로 본다면 외부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문제,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근데 우리 안에 그 사람 어떤 대상에 대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나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이거나 아니면 내 체험을 통해서 형성한 표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요. 그래서 이걸 불가에서는 이름과 형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가에서는 이 명색이라는 이 표현을 써요. 이름 명자, 색깔할 때 색자. 그래서 이름과 형상이라는 개념, 명색이라는 개념이 불가에 있어요. 불교 쪽에. 이 개념이 어쩌면 서양의 대륙 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표상이나 이마고나 개념 이런 것을 전제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이미 태어났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선험적으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는 이고가 있어야 뭘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고가 먼저 이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선험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구비되어 있는 게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저도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천천히 공부해야 될 분야일 거예요. 여기서 스파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애적인 환자를 우리가 만났어요. 근데 자기애적 환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할 때 자신의 형상대로 전이 대상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를 이분은 심리 내적으로는 창조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분이 우리를 새로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in its own image라는 아주 광범위한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적인 견해하고는 조금 다르게 어쩌면 거의 성서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왔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자기애적 환자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투사해서 자기하고 같은 존재를 만들어낸다. 실제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투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인식 세계 속에서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이 내담자와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투사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퍼미션이라는 게 허락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스파티스가 쓴 용어는 The patient is permitted to mold the transference object in its own image. 그러니까 내담자가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몰드 한다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그 빚어내는데 나를 만났지만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데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나를 만들어낸다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나의 독립된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복제 인간이 된다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복제 인간이 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된다는. 치료가 일어나려면 이 내담자의 소망대로 내담자의 패턴대로 내담자의 인식 체계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해 줘야만 여기서부터 이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서 기능하려고 하는 한 이분들과의 치료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빚어내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과 내가 다르다라고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분과의 관계는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내가 독립된 인격자, 독립된 존재로서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이건 치료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의 복제 인간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저분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셀프 이미지, 자기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마음껏 투사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정서를 모두 투사해서 우리를 자기와 같은 존재로 사용한다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자기의 복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자기 마음대로 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내담자에게 지금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분과 치료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분의 복제품이 돼야 되고 이분의 식민지가 돼야 된다. 심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허용할 것이고 허용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담자의 이미지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담자의 모든 것이에요.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불편한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의 이미지나 이분의 생각이나 이분의 정서나 이분의 판타지나 이분의 기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투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컨테이너가 이걸 담아내는 용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용기로서 기능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애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독립된 대상이 아니고 자기하고 같은 존재라고 이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단계인 거죠. 그 자기의 일부이거나 치료 관계가 진전되면서 완전하게 자기 몸의 일부는 아니지만 자기하고 쌍둥이 관계, 쌍둥이 전이가 일어나다가 나중엔 독립된 전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자기애적 대상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심바이오시스라고 공생 관계, 분리되지 않은 대상과 완전히 하나인 존재로서 기능이
자기와 완전히 하나인 자기하고 결합되어 있는 자기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존재로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서 자기의 어쩌면 몸의 일부 또 마음의 일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보관해도 괜찮은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데 사랑의 정서는 이분이 좀 나은데 이분의 근원적인 문제는 증오의 정서예요. 미움의 정서는 실제로 그래도 이런 관계에 가서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마지막에 나온 얘기 이런 얘기를 하죠. 스파르타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치료 시작에 나의 즉각적인 목표는 환자가 자기애적 전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기애적 전이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얘기는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독립된 인격으로서 기능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원하는 그 대상이 되어주는 호흡식으로 얘기하면 내담자가 원하는 셀프 오브젝트가 되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가 원하는 대상이 되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표면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태도를 형성한다. 당신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은 나와 시간을 보내며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떤 사랑의 정서가 여기 나오죠. 그의 positive transference, 긍정적인 전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달콤한 껍질 밑에는 그와 상반되는 태도를 일시적으로 막 언뜻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이 긍정적인 전이와 다른 정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뜻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다음 나오는 얘기는 나를 증오하는 것처럼 당신을 증오한다. 그러나 당신에게 증오를 느낄 때에는 대신에 나를 증오하려고 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게 나르시식 디펜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애적 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고생하는 그 밑바닥 뿌리에는 바로 이 부분이 있는데 I love you가 여기서 먼저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I love you as I love me가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정서도 있지만 미움의 정서도 있겠죠. 그래서 I hate you as I hate myself. 그래 처음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I love you as I love myself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 이 정서까지는 그냥 수용이 돼요. 그런데 I hate you as I hate myself. 내가 내 자신을 증오하는 것처럼 미워하는 것처럼 당신을 미워한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인식이 된다고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but when I feel like hating you, I try to hate myself instead. 내가 당신에 대한 미움을 느끼게 될 때에는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대신에 나를 미워하려고 애쓴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거죠. 당신을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면 되는데 미워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미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신을 미워하는 대신에 자기를 미워한다. 그래서 이 공격성이 밖으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데 사용된다. 자기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그래서 자기애증 환자들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미움의 문제라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다. 미워하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대상을 미워하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를 결국 미워하게 된다. 자기만을 미워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제계를 얘기하는데 상징의 언어가 없는 세계의 얘기를 언어로 표현하니까 모순돼요. 왜 모순이 되냐면 이분들은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도 말이 원래는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분리 개별화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분리 개별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개념적으로 충분하게 분리 개별화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주 초기 아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적으로는 처음부터 분리된 대상을 알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도 여러분들 관찰을 하면 유아 관찰을 해보시면 유아들도 이미 자기와 엄마, 자기와 아빠, 자기와 다른 대상을 인지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이게 분리를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와 대상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대상을 미워하는 대신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 모순이잖아 원래. 너와 내가 구별이 안 됐는데 너를 미워하는 대신에 나를 미워한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어쩌면 이 자기애적 환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언어가 없는 세계, 프리버벌 월드예요. 언어라는 게 상징이죠. 상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언어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언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언어의 설명이 모순을 가져와요.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애를 쓰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여러분이 맞지 않는 세계를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는 세계인데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너와 내가 심바이오시스 단계에서 너와 내가 구별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또 구별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이렇게 이해해 보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너와 내가 다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처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까지는 분리돼 그 인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상을 정서적으로는 분리되지 않은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처럼 대상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쩌면 미움의 세계에 들어가면 I hate you. 근데 내가 너를 미워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당신을 미워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미움이 내게 올라올 때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미워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어렴풋이 대상으로서 그 인지적으로는 나와 내가 구별되는데 정서적으로 모순되는 얘기에 나도 설명하다가 길을 놓쳤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대상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서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미움의 경우에는 너와 내를 구별하고 있는 묘한 상황이 일어나죠. 사랑의 정서일 경우에는 내가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미움의 정서에 가는 한 조금 더 분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 인지적으로 너와 내가 구별 일단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떤 상태건 아이는 처음부터 엄마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엄마와 아이가 인지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엄마를 찾아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엄마가 자기 한 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대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기가 마음껏 사랑할 수는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 처럼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어, 미움의 세계에 들어가면 분노가 느껴질 때는 아이는 정서가 통일성을 상실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상태가 아닌 말하자면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애적인 상태, 이 자기애적 상태, 사랑의 상태에서는 두 개가 같아지는데 미움의 상태에서는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이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대상을 미워하지 못하고 그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구별되는 그 대상에게 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쪽에다 가지 못하더라고 자기 것으로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데 이 모든 어, 공격성이 다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 공격성이 자기를 향해서 사용되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이 어그레션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데 저도 지금 많이 답답한 이유가 이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로큰 랭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실제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언어 이전의 세계예요.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세계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함으로써 이 깨어진 언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좀 인식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어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된다고 한다면 이건 프리헤드퍼 환자가 아니에요. 깔끔하게 이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현상으로서 이 사람이 분노가 있을 때 나를 때리지 못하고 자기 머리를 쥐어박거나 자기 가슴을 치거나 혹은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때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는 있는데 미워하는 것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우리 서양적인 용어는 이분법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분리돼 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분리 개별화라고 하는 게 유무가 아니고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지속되는 것 중에 어느 지점을 하나의 경계로 삼아서 여기까지가 분리고 여기는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컨티니엄이라고 얘기를 하지. 연속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 유형이 연속적인 것이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잘라서 어, 너는 독립이 돼 있고 너는 독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독립의 정도 문제고 분리의 정도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분법의 서양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내려니까 자꾸 막혀요. 막히는데 서양 사람만이 아니라 또 우리 동양 사람도 결국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은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브로큰 랭귀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불완전한 언어를 가지고 실제계를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애를 쓰고 있는데 제 프러스트레이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왜냐하면 자기적 환자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스파르타니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랑과 미움 두 가지인데 사랑은 내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미워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모르 미워할 수 없는 이런 내담자의 딜레마를 우리가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어려움이에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좌절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잠깐 나눠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치면 그 다음 얘기들은 다 알아듣기가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 예, 예. 네,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난해했던 부분이 이 자기애적 전이 상태에 있는 환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2인칭이나 3인칭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당신이라는 2인칭이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에서 되게 참 혼란스러웠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정서적, 인지적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니까 나름 정리가 조금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당신 여러분들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는 정도는 받아들이고 아직 무슨 이게 논문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생후 6개월이든 이 아이도 어떤 경험적인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그 양육자 혹은 주 양육자 보호 대상한테
자신이 어떤 긍정적이고 좋은 어떤 표정이나 반응을 줬을 때는 그게 반응이 좋게 들어왔고, 자기가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울고 부정적인 어떤 정서를 이렇게 밖으로 던졌을 때는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이 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고차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과 환경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진짜 본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환경에서 양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내담자가 본능적으로 공격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좌절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격성을 처음 드러냈을 때, 불편함을 드러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애기가 많이 불편하구나.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 라고 반응하는 부모에게는 아이는 마음대로 자기의 불편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이가 불편함을 드러낼 때 얘는 왜 이렇게 징징거리지? 너 그 얘기 그만해. 요즘 말 못하게 하는 무슨 말이 한국말에 있던데 입틀막을 시키는 아이한테 너 다시 그 얘기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불편하도록 참아. 이런 쪽에서 애가 오래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이거나 환경이거나 나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실제 아이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그 불편한 것을 드러냈을 때 그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하나의 방법으로 결정이 되진 않지만 그 좌절이 심한 좌절이 환경에서 주어졌을 때 그런 적정한 정도의 좌절이 아니고 이런 심한 좌절이 있을 때 아이들에게 병리적인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정신병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 이 공격성 문제가 근원적으로 거의 모든 병리에 밑바닥이 있다고 보는 스파틴스의 통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 것으로 보여요. 예, 저는 분리 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 이제 스파치니스의 이 글을 보면서 아까 스파치니스가 당신은 나와 비슷하기에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은 나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은 이것은즉 이 자기애적 환자의 마음에 이걸 이입을 해보면 그렇다면 당신이 나와 비슷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당신이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당신이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은 여러분들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좀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 러브 쪽을 가지고 얘기한 거고 반대편으로 가면 이제 헤이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하지 않다,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분리에 대한 의미잖아요. 그 얘기 잠깐만. 무엇에 대한? 분리에 대한 예, 그래요. 의미잖아요. 이런 그 부분에서는 분리가 그래서, 일어나요. 예. 네네.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니면, 당신이 나와 분리된 존재라면, 그럼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 이것과도 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대상을 확실하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분리개별화가 어쩌면 러브 쪽에서는 분리개별화가 정서적으로도 거의 안 일어나는데 헤이트 쪽에 가게 되면 부정적인 정서 부분에서는 어쩌면 자각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음, 자각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일률적으로 분리개별하다 아니다 심바이시스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사랑의 상태에 있을 때는 거의 그냥 하나인데 미움의 상태에서는 너와 나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이 숙명을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이 자기애증 환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일찍 철들어 버린 아이들 있잖아요.
너무 일찍 철들어서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노릇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줌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이렇게 사는데, 그 속에 밑바닥에는 아까 사랑의 측면에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융합의 욕구가 있지만, 이 부정적인 정서 면에서는 너와 내가 만약에 나의 분노를 당신이 안다면 나를 버릴 것이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분노의 정서에 있을 때는 대상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부분적으로는 일어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변성혜 스님이 언어로 표현해 주셨는데 저도 그 같은 의견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분노의 정서에 있을 때는 대상을 자기하고 다른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대상으로 is okay. 융합 대상인데, 자기에게 좌절을 주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 대상이 뚜렷하게 자기하고 다른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뚜렷하게 다른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어, 분리개별화, 나하고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분리개별화, 이런 발달적인 측면에서의 분리개별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인식론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대상을 바로 인식한다고 보여요. 나와 다른 대상이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나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투사한,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 부정적인 정서가 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있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대상전이 비슷하게 일어나는 거죠. 말하자면 나쁜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하고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 대상을 미워하다 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쪽으로 반응이 다르다고 하는 거가, 이걸 언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지 저는 난감한데, 변 선생님이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마감하시겠어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 선생님이 아마 나중에 이 스파틴스의 이론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긍정적인 전이의 경우에 부정적인 전이의 경우에 대상 인식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관점에서 논문을 하나 쓰면 참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심바이시스라고 하고 있지만, 심바이스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이쪽에서는 뚜렷해지기, 나와 다른 대상을 뚜렷하게 인식할 때 이 공격성들이 일어나는데, 그 공격성들을 대상에게 향하게 했을 때 대상으로부터 보복당하기 때문에, 자기 정서를 그대로 수용해주지 않는 대상을 만났을 때는 그 공격성을 자기 안에 감출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공격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대상을 자기하고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인식론적으로는 대상을 뚜렷하게 이해한다, 뚜렷하게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어, 이게 잘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 변상현 선생님이 좀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 프리헤드퍼라는 지점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 너무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들은 말씀 그대로 심바이오시스 단계에서 이제 분리개별화에 원래 어느 정도 이렇게 좌절이 있다라고 이제 배우고는 있지만, 여기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나를 증오하는 것처럼 당신을 증오한다. 그러나 당신을 증오할 때 당신 대신 이제 나를 증오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어떤 그 프로이트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충동이 이제 좌절을 겪으면 뭐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유아기 상태에서 그 엄마 그 중요 대상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역시 그것이 수용되지 못하면 어른 같으면 그렇다면 또 다른 공격 방식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오로지 내 편과 그 중간과 적대적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편과 적군 딱 두 가지로만 나뉘고 그 적군에 대한 경험을 이제 최초의 대상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니까 아마 그 아이의 발달에서 그 어떤 중간 단계로의 발달이 안 이루어지고 성인이 돼서도 역시 극단적으로 좀 흐르거나 다양성, 감정적 다양성, 정서적 다양성이나 인식적 다양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단초가 아닐까 이런 제 멋대로 한번 생각을 맞아요. 이리저리 한번 중요한 휘두어 봤습니다. 통찰인데 프로이드의 개념과 그리고 스파르타니스 입장 여기에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입장이 섞여서 지금 발표가 되신 것 같아요. 멜라니 클라인이 봤을 때 아이들은 초기 6개월 이전에는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과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둘로 쪼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스파틴스는 이것을 증오의 상태와 사랑의 상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멜라니 클라인이 그 부분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대상관계 이론으로 전개를 하죠. 그래서 나쁜 대상은 무조건 나쁜 대상이고 좋은 대상은 무조건 이상화된 대상인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실제 대상은 좋기도 하고 나쁜 대상이기도 한데 이런 초기 상태를 여기서 스파티션 나르시시스틱 스테이터스 자기애적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멜라니 클라는 이걸 이런 상태를 극단적으로 좋은 대상,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 그러니까 그드 아브젝트와 배드 아브젝트를 통합해내지 못한 상태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편집분열적 자리라고.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면은 지금 어, 스파틴스가 전개하고 있는 이론, 이 현대 정신분석에서 자기애적 환자에 대한 얘기는 결국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본다면 편집분열적 자리에 있는 내담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멜라니 클라인은 그것을 한 6개월 태어난 한 6개월 이내에 해결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발달 단계가 우울적 자리, 그 편집부절적 자리부터 우울적 자리로 옮겨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파틴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프리에데퍼란 지점이 보통 한 2년 정도로 봐요. 생후 2년 정도. 그래서 초기 2년 동안에 아이가 어떤 환경이 있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초기 2년 동안에 발생하는 지나친 좌절 혹은 박탈, 초기 2년 동안의 좌절, 박탈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프리에더퍼라는 환자들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어요.